네, 안녕하십니까. 신동기의 인문학 강좌 14번째. 이제 앞으로 이거 끝나고 이제 한 회 이렇게 남았습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마무리 완주를 잘 하시기를 말씀드리고 14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국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 인문학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웬 영국사냐 하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저는요, 이 15개 테마에 영국사를 넣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국가가, 한 사회가 존재하는 데는요, 정치, 경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이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기둥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들이 영국사하고 너무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요즘은 지적재산권 이야기 많이 하죠. 지적재산권. 그러면은 정치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환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면은 바로 민주주의일 거예요. 근데 그 민주주의가 어디에서 새싹이 돋아가지고 완성이 됐냐면은 영국 역사에서 1215년 존 왕의 마그나 카르타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주의로 완성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 두 번째, 경제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이를테면은 그 개념을 꼽으라면 뭡니까?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그 자본주의가 어디에서 싹이 터서 완성됐냐면은 영국에서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한 17세기 정도에 이제 자본주의가 개념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18세기 산업혁명을 거쳐가지고 19세기, 20세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인 자본주의 환경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 세 번째는요, 문화입니다. 문화 중에서 우리가 문화라고 할 때 그 문화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고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저는 그 언어라고 봅니다. 근데 전 세계 65억 인구 중에서요, 10억 명이 자국어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5억 명도요, 55억 명 중에서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이를테면은 그 자기 자국어하고 또 영어를 같이 쓰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고, 또 우리나라 같은 데도 이를테면 자국어 못지않게 영어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민주주의, 자본주의, 영어 세 가지 다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영국 역사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1837년부터 1901년까지 빅토리아 여왕이 64년간 제위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빅토리아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 영국은 자기 나라 땅덩어리의 100배 정도에 해당되는 땅덩어리를 식민지로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대단한 거죠. 아무튼 그런 나라인데 오늘날 영국의 위상은 경제적으로는요, 굉장히 추락했죠. 랭킹 1위가 어디입니까? 최고 생산성을, 그러니까 생산고를 올리는 데가 미국 24%예요. 2위가 일본 8% 정도. 그러니까 3위가 중국 한 6.5% 정도요. 전 세계 생산 중에서 비중이. 그 다음에가 독일, 영국, 프랑스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100년 전에 비할 것 같으면 영국의 경제적 위상이나 그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만은 아직도 정치적 위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따라서 우리가 영국사를 공부하면서 왜 영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아주 그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영국사를 통해서 바로 배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영국사 전체 이제 틀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사는요, 전체적으로 이 6단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영국 역사를 볼 때마다요, 뭘 느끼냐면요, 그 균형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균형이라는 것을. 이제 최근에 정권이 바뀌었죠. 노동당에서 보수당으로요. 그렇죠? 근데 1945년 이후로 맨 처음에 노동당, 그 다음에 보수당, 노동당, 보수당, 노동당, 보수당, 이런 식으로 계속 정권이 바뀌어 오는데 그 양당이 지금까지 이를테면 그 정권을 맡았던 기간이요, 이를테면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전체 기간을 합하면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어떤 영국의 균형 감각을 보여주는데 영국 역사 전체적으로 봐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영국 역사, 이 시대 구분은요,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제 기준으로는 뭐냐?
이 영국이 민주주의를 만들고 자본주의를 만들어 왔는데 국가가 형성하기 전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가 형성되면서 국왕의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국왕의 왕권이 약화되는 시기에는 민주주의가 컸어요. 민주주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좀 의미가 좀 쇠하게 되는 시대에는 또 뭐냐면은 왕권이 또 강화가 되고요. 그렇죠? 또 왕권이 약화되는 시기에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가 이제 어떤 좀 안정 단계, 안정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 이런 식으로 번갈아 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영국은요, 국가 형성 전 한 871년 정도에 예를 들면 알프레드 대왕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 좀 통일 국가가 들어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이런 경우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중국 역사를 보면서 옛날부터 국가들은 그렇게 통일 왕국으로 있었으려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극히 동양적인 이제 환경이고 서양에 있어서 볼 때는 이 영국 같은 경우는 871년 정도에 알프레드 대왕이 영국 땅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제 이를테면 좀 그 통일 왕국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영국보다 먼저 만들어진 나라가 어디냐면 프랑크입니다. 프랑크. 바로 이제 프랑스의 전신이죠. 그래서 프랑스는 이제 한 481년 정도에 이렇게 국가가 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 맨 처음에 이제 클로비스 1세라고 거기서 이를테면 좀 통일을 해가지고 메로빙거 왕조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481년이 언제냐면요. 서로마가 476년에 망했어요. 서로마가. 그 다음에 동로마는 1453년에 망했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서로마가 BC 753년부터 476년까지 1230년 정도 지속됐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서양의 고대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동로마는 근근히 1453년까지 목숨을 유지한 거죠. 콘스탄티노플에서요. 그러면은 이쪽 유럽 서쪽, 중부 쪽은요, 뭐 게르만족들, 예를 들면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그 이제 야만인들이 뭐 막 그냥 이렇게 막 존재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서로마가 476년에 망하고 한 5년 뒤에 이를테면 481년에 프랑스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랑크가 이제 설립이 되고 그게 이제 843년에는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서프랑크가 어디입니까? 프랑스고 동프랑크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독일 땅이죠. 그러니까 중프랑크는 어디입니까? 이탈리아 땅인 거죠. 이런 식으로 843년에 베르등 조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유럽, 이 서양사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축이고 또 하나의 축이 뭐냐면 영국사인 거죠. 그래서 영국은 일단 대륙에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71년에 비로소 알프레드 대왕이 통일을 하면서 국가 모습을 좀 갖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871년부터 1199년까지 이제 국왕, 왕권이 강화돼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알프레드 대왕에 이어서 크누트 왕이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유럽사를 볼 때는요, 바이킹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이킹이. 그러니까 바이킹 본거지가 어디입니까? 주로 덴마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덴마크는 이제 그 데인족들이 만든 나라예요. 그래서 데인에서 뭐 덴마크가 나오지 않았는가 싶어요. 걔네들이 다 뭐냐면 이제 바이킹족들입니다. 그래서 크누트 왕은요, 바로 이제 이 덴마크의 그 왕의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크누트가 이제 이 영국 땅에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왕이 돼가지고 한동안 다스리다가 나중에 이제 프랑스에서 노르망디 지역에서 윌리엄이 또 영국으로 건너가서 또 영국을 다스립니다. 뭐 이렇게 이제 진행되다가 이 1199년 정도의 왕권이 이제 약화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 1199년이 바로 어떤 해냐면은 존 왕, 1215년에 대헌장 마그나카르타에다가 사인을 했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절대군주제 국가들에서 일단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왕이 억셉트한 최초 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그 존 왕이 1199년에 왕위에 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85년에 뭐가 끝나면은 30년 전쟁, 장미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왕권이 굉장히 약화돼 가면서 반대로 민주주의는 굉장히 이제 싹을 틔우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1485년에 누가 이제 왕위에 오르냐면은 헨리 튜더가 왕위에 오릅니다. 헨리 7세. 그 다음에 이제 헨리 8세. 그러니까 에드워드 6세. 그 다음 메리 여왕. 그 엘리자베스 여왕. 해가 1485년부터 1603년까지
최고 절대 군주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특히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때 그때 최대 그러니까 최강국 해상 강국이었던 스페인의 에스파냐의 아르마다 함대 그렇죠? 무적함대를 1488년에 무너뜨리는 거죠. 1488년에. 그러면서 1488년이 아니라 1588년에 무너뜨리는 거죠. 1588년에.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해상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이때부터 이제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1600년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왕위를 이었던 인물이 제임스 1세예요. 그 제임스 1세, 그 뒤로 이제 제임스 1세 아들이 찰스 1세 이렇게 이어지면서 왕권이 굉장히 약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제임스 1세나 찰스 1세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무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권이 약화되면서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1199년부터 1485년까지 민주주의가 싹을 틔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의회 제도가 그때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양원제도 그때 들어서고, 이렇게 됐다면은 바로 1608년부터 1837년까지는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의원 내각제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왕은 완전히 이제 입헌군주제가 돼가지고 왕은 좀 상징적인 아니면 국민 통합적인 어떤 이런 역할만 하고 실제 정치는 완전히 의회로 넘어가는 때가 바로 1603년부터 1837년까지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중요한 사건이 바로 1642년부터 1649년까지 청교도 혁명이 진행이 됩니다. 영국에서는 내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청교도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649년에 찰스 1세가 유럽에서 군주들 중 최초로 백성에 의해 목이 날아가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프랑스 대혁명은 언제입니까? 1789년이죠. 1789년. 그래서 프랑스의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1792년에 이제 목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비해서 몇 년 앞섰습니까? 뭐 이런 것도 앞섰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 140년이 앞서가지고 절대 군주의 목이 날아가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유럽 전체가 경악을 했던 거죠. 그 절대 군주들 목이 다 뭐가 됐겠어요? 자라목이 됐죠. 잘못하면 내 것도 날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그렇죠? 절대 군주라 하면 뭡니까? 군주의 말이 법이었던 거죠. 헌법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혹시 정해놓은 규칙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규칙 위에 군주가 있는 게 절대 군주제고, 규칙 밑에 법 밑에 군주가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37년에 누가 왕위에 오르냐면은 빅토리아 여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64년간 영국을 이제 영국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빅토리아 시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1837년부터 1901년까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지구 어디에 그러니까 지구 어느 쪽에도 삥 둘러서 영국의 식민지가 존재했던 시대. 그게 빅토리아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24시간 태양은 영국의 땅을 비춘다는 이야기죠. 태양이 지지 않는 지구, 영국 시대인 거죠. 그게 바로 빅토리아 시대입니다. 근데 자그마치 빅토리아 여왕이 1837년부터 1901년까지요. 64년간이나 제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영국 땅덩어리, 본토 땅덩어리의 100배 정도 땅덩어리를 지배를 했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전 세계 쓸만한 땅덩어리의 3분의 1 정도를 지배를 했었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영국의 땅덩어리 크기는 실제 자기 본토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커요. 이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보시겠지만, 그렇죠? 그러한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제 우리가 영국사를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요. 잘 닦아지지가 않네요. 그러면 영국의 인종을 볼 것 같으면요. 영국의 지금 인구는요. 한 6천만 명 내지 6,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한을 합하면 지금 얼마 될까요? 7천만 명이 조금 넘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웨일즈죠. 웨일즈, 잉글랜드, 여기는 스코틀랜드, 여기는 아일랜드죠.
근데 여기가 아일랜드고 여기가 북아일랜드입니다. 지금도 영국 올림픽 나갈 때 4개 따로 나가죠? 그 4개 이제 The Great Britain 아닐 것 같으면 이 4개가 합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북아일랜드 여기만 영국 땅입니다. 그래서 영국은요 오랫동안 이 잉글랜드 지역하고요 여기하고요 또는 여기하고요 치열하게 전쟁을 해왔습니다. 치열하게요. 그 민족들도 조금씩 달라요. 민족들도요. 그 여기는 상당히 고지대인 거죠. 그렇죠? 뒤에 이제 설명이 차분하게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잉글랜드가 이를테면은 이게 잉글랜드인 거죠. 잉글랜드요. 아시겠죠?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는요 1707년에 잉글랜드하고 국회를 합했어요. 1707년에. 합한 이유는 이 잉글랜드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에 우리도 물건 좀 팔아보자 해서 합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는요 이 아일랜드가 1801년에 드디어 이 그레이트 브리튼 땅으로 들어옵니다. 전쟁을 해서 뺏은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일랜드 그걸 이제 뺏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헨리 8세 때 이 잉글랜드가 성공회로 바뀌는 거죠. 성공회가 뭔지는 아시죠?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 수장이 교황이 아니고 영국 왕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 기독교인 거예요. 영국 기독교. 영국 기독교의 성공회를 바로 헨리 8세가 만듭니다. 헨리 8세가 이 종교를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 잉글랜드만 성공회를 대부분 믿지 여기는요 뭘 주로 믿냐면 카톨릭을 믿는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주로 앵글로 섹슨족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런 데는 켈트족 출신이 많아요. 민족도 조금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민족 다리지, 종교 다리지에서 오랫동안 싸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어느 유명인을 이야기할 때 할아버지 때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누가 그렇습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항상 설명할 때 어떻습니까? 뭐 할아버지 때인가 그때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케네디가 이렇게 나오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일랜드란 이야기는 일단 카톨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앵글로 섹슨, 화이트, 프로테스탄트 이건 아시죠? 와스. 미국의 주류는 누굽니까? 화이트, 백인이어야 돼요. 그러면 앵글로 섹슨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여야 돼요. 그렇죠? 이 와스비 아닐 것 같으면 미국의 주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디서 온 사람들의 앵글로 섹슨이라는 이야기는 잉글랜드에서 이민을 온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화이트, 백인은 당연한 거죠?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개신교를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존 F 케네디는 어떻게 됩니까? 아일랜드에서 이민을 이렇게 되면 일단은 앵글로 섹슨족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니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캐토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와습이야. 그래서 비와습 중에서 최초로 미국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존 F 케네디라는 이야기야. 부시 같으면 전형적인 와습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붙는 겁니다. 아일리시 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하고 민족이 다름으로 해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1801년 이 아일랜드가 드디어 영국 땅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들도 계속 이 아일랜드 문제가 복잡한 거야. 왜 그러냐면 얘가 대부분 다 카톨릭이기 때문에. 그래서 1922년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 32개 주에서 26개 대부분 카톨릭이 살고 있는 26개 주는 독립을 시켜버렸어요. 영국이 골치 아파서. 그 나머지 6개 주 여기는 이제 성공의 신자들이 좀 많다는 이야기지. 그 6개 주는 영국이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북아일랜드지. 근데 여기에 다 예를 들면 성공의 신자들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또 카톨릭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합니까? IRA. 그렇죠? 막 총기 사건이 자주 나는 거죠. 아직도요. 바로 여기서 종교가 다르고 제일 큰 종교가 다르고 그 다음에 민족이 다른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계속 이 잉글랜드한테 당해왔던 데고.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요, 이 네 군데 이제 다 합해서 한 6천만 명 정도 되고, 언어는 당연히 뭐 영어고요. 영어는 전 세계 65억 인구 중에서 10억 명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종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헨리 8세 때 이제 성공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영국 국교는 바로 성공회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이 캐톨릭을 많이 믿고, 그다음에 영국인은요 완전히 좀 이렇게 많이 여러 민족들이 합해져 있습니다. 영국 지도를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이제 지중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영국 땅이 맨 처음에 일단 영국이 습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비가 많이 오고 우울한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씨만 뭐 좋으면 다 옷 벗고 나와가지고 다 일광욕 하는 데가 이제 이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영국 땅을 맨 처음에 건너간 사람들은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베리아 반도. 얘네들이 이제 영국으로 이제 건너가고, 그 다음에 이제 켈트족. 켈트족이라면은 지금 프랑스 땅, 갈리아족이라고도 하죠. 이 프랑스 땅, 얘네들이 여기를 이제 건너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여기를 이제 또 건너가는 거죠. 로마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앵글로 섹슨족들이 바로 이쪽에서 또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네덜란드 이쪽에서 또 바이킹족들이 또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 민족 전시장이에요. 여러 민족들이 합해져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를테면은 뭐 타협이라든지 균형이라든지 서로 어떤 그 뭐 협상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좀 그 문화가 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영국의 그 역사를 보다 보면요, 로마 역사를 읽는 듯한 그런 느낌 가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바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민족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 세계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요, 최초 제국이라고 하지만은 지중해 주변입니다. 지중해 주변이요. 그 다음에 들어선 알렉산더의 제국은요, 지중해 주변과 함께 어디까지 갑니까? 이 중동아시아 여기까지 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징기스칸의 제국은요, 유라시아입니다.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 거기에만 미친다는 이야기죠. 근데 대영 제국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한 바퀴 삥 둘러서, 그렇죠? 북미, 유럽, 아시아, 뭐 아프리카 지구 한 바퀴 삥 둘러서 24시간 언제나 태양빛을 받는 이를테면 영국의 땅, 그런 세계 최초의 제국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고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영국은요, 생산고로 해서는 전 세계 이를테면 생산의 뭐 한 6% 좀 미만 그 정도를 차지하지만은 아직도 영연방권, 그러니까 영국하고 같이 특별한 관계를 유지한 나라는 53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여왕이 그 나라 원수인 나라도 10개가 넘습니다. 지금요. 그 4년마다요. 영연방 그 체육대회 열리는 거 아십니까?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호주에 이렇게 갈 일이 있었는데 TV를 보니까 뭐 더 카먼웰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스포츠 저녁마다 막 해주더라고요. 낮에도 막 중계를 해주고. 근데 그게 올림픽은 아니고 도대체 저게 뭔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영연방 국가들이 4년마다 모여서 올림픽처럼요. 그렇게 이제 스포츠 시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큰 이제 이벤트예요. 아직도 그렇게 아주 결속을 다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어떤 세계적으로 어떤 중요한 어떤 전략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펼 때 꼭 어떤 영국이라든지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데 다 이제 협력을 구하지만 특히 영국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건 뭐냐면은 아직도 영연방 국가들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옛날에 이 빅토리아 시대 1837년부터 1901년까지 그때하고 비교해서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서도 아직도 단순히 6천만 명이 사는 섬나라 영국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바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영국이 이제 지리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영국은 24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입니까? 22만 평방킬로미터가 조금 안 됩니다. 남북한 합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땅이 이쪽 스코틀랜드 이쪽이 아주 고지대입니다. 이쪽이 저지대고 그 스코틀랜드가 틈만 나면 밑으로 내려오려고 그래요. 여기는 고지대가 농사짓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쪽은 평야지대이거든요. 이런 내려와서 살려고. 또 춥지 않습니까? 좀 따뜻한 데로 오려고. 그 다음에 이쪽 이제 덴마크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데서 바이킹들이 계속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뭐냐면은 뭡니까? 추워서 못 살겠어. 추워서. 농사도 안 되고. 그래서 계속 내려오는 거죠. 계속 유럽으로.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고 이제 이 섬나라로서 그래서 영국이 일찍부터 그렇게 민주주의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따로 어떤 이 왕이 어떤 자기 절대적인 힘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그 상비군을 갖고 있다든가 그럴 필요가 별로 없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역사책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뭐 귀족들이 엉거붙고 하면서 일찌감치 어떤 절대군주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좀 이제 좀 상당히 없앨 수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결과론적이에요. 그렇죠? 그럼 일본도 마찬가지 섬나라 아니겠습니까? 뭐 일본도 물론 이제 그 뭐 에도 시대 때 또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바로 언제부터입니까? 뭐 한 600년 이상 이제 쇼군 막부가 이제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런 건 상당히 좀 결과론적이란 이제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체적으로 영국에 대해서 좀 개괄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 역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이제 알아보는 이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 형성 전에 보면은요, 영국이 서양사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요, 카이자르 때입니다. 카이자르. 이제 카이자르는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었죠. 그렇죠? 집정관 시대 때 황제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쪽 프랑스 지역, 이쪽 갈리아 지역 이런 쪽 이제 원정에 나서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위상을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는 황제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자기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BC 27년에 최초 이제 황제 자리에 오르는 거죠. 근데 카이사르가 BC 55년에 이 갈리아를 원정을 갔는데 이 전쟁을 하러 갈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서도 예를 들면 경영자가 이렇게 빨리 협상가 종업원들하고 관계에 있어가지고 빨리 어떤 거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아요. 파트너가 있어야지 빨리빨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적들이 막 흩어져 있어요. 여기저기. 그건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예를 들면 주력 부대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수도라든가 지방과 수도가 딱 구분이 돼 있다든가 이게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카이사르가 이쪽 갈리아를 원정을 갔는데 이때 이 갈리아 지역은 나라도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고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거야. 이를테면 야만족들이. 그러면서 쌓아놨기는 또 뒤따 또 쌓아놔가지고 잘 항복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 쳐부수면은 이쪽에서 또 나오고 이쪽 쳐부수면 또 이어서 나오고 이런 상태였던 거라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가가지고 이제 야만족들이 이제 이 다 무릎을 꿇리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 성과가 잘 안 나. 그래갖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들은 이야기는 있어. 이쪽에 뭐 이제 나라가 하나 있다더라 섬이. 예. 그래서 BC 55년에 이쪽을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C 55년에 이 브리튼이란 땅이 최초로 역사에 나옵니다. 로마 역사예요. 근데 가가지고 카이사르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다시 이제 물러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쳐들어갑니다. BC 54년에. 그래서 그때 쳐들어가서는 대충 뭐 이제 그래 말 잘 듣겠다, 말 잘 들어,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물러나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43년에 이제 그 AD로 넘어가서 AD 43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다시 브리튼을 침공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때부터 한 410년까지 로마가 여기를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이제 4대 황제입니다. 첫 번째가 옥타비아누스, 두 번째가 티베리우스, 세 번째가 칼리굴라, 네 번째가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다섯 번째가 바로 네로 황제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아들은 아니고 양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아들이 아니고 부인이 데리고 온 아들이죠. 근데 또 그런 놈을 낳았어. 하여튼 그런 놈을 키웠어. 어쨌든.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43년에 여기를 가가지고 평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410년에 로마군이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그 410년에 빠져나오기 전에 지금 이제 영국 가보면 뭐가 있냐면은 하드리아누스 이제 그 방벽이 있어요. 하드리아누스 방벽. 그래서 여기서 막 반란이 또 일어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2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가가지고 그 반란을 이제 좀 잘 차단하기 위해서 한 116km에 걸친 방벽을 쌓아요. 근데 오늘날 그게 이제 로마의 유물로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안토니우스 피우스라고, 그러니까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누구냐면요. 그 로마가 94년부터 180년까지 오연제 시대, 그때가 최고로 로마가 융성기였어요. 오연제 시대 때. 그때 이제 황제들이 트라이아누스 황제, 네르바 왕제, 하드리아누스 왕제, 안토니우스 피우스 왕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이 5명입니다. 그때가 팍스 로마나 시대예요. 글자 그대로 팍스 로마나 시대.
그래서 그때 한 가운데 황제가 하드리아누스 황제인데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뭘로 유명하냐면 하드리아누스 법전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법전으로요. 근데 그때 이제 가가지고 이 방벽을 쌓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가 또 가가지고 이제 방벽을 쌓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이 가다가 한 4세기 정도 되면서 이제 게르만족들이 이 야만족들이 엄청 로마를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410년 AD 410년 이 호노리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안 되겠어. 너무 게르만족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이제 로마가 이제 막 찌그러들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 주둔해 있는 로마 병사들을 다 빼는 거죠. 철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410년 철수를 시킵니다. 좀 이상하죠. 철수라니까. 43년에 가가지고 410년을 철수했으면 370년간 주둔했던 거 아닙니까? 그냥 거기서 해놓고 산 거지. 근데 410년에 다 빼냈어. 우리 로마 본토 지켜야 되겠다. 바빠 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이제 니네 땅은 니네가 지켜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이제 조그만 일단 부족 국가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국가들이 서로 막 치고받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 7개로 이제 모아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알프레드 대왕 때 대체적으로 이제 국가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재밌는 이제 신화나 전설을 좀 이야기하고 이제 지나가죠. 여러분들 아드왕 이야기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보셨죠? 아드왕 이야기. 또 영화로도 이제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드왕은요, BC 6세기 정도에 이 영국 땅에 살았던 실존 인물인 모양이에요. 근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확실치는 않은데, 근데 아드왕 이야기가 오늘날 제가 작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아드는요, 곰이라는 뜻입니다. 곰요, 베어. 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드왕 그 전설에 의할 것 같으면 아드왕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마법사 이제 멀린이라는 마법사가 있어요. 그래서 멀린이 아드왕을 어렸을 때부터 키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드왕이 커가지고 바위에 박혀있는 신검, 엑스칼리버를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드왕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 기니비어라는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법사 멀린이 그걸 이제 말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뭐 아드왕이 고집 피우고 해가지고 기니비하고 같이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드왕이 가장 총애하는 이를테면 기사가 누구냐면은 랜슬럿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었어요. 랜슬럿 기사. 근데 그 랜슬럿하고 이 기니비하고 이제 바람이 나는 거죠. 그래서 랜슬럿을 쫓아내고 뭐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아드왕을 포함해가지고 아드왕의 그 이제 원탁의 기사들이 뭐 하러 갑니까? 성배를 찾으러 가는 거죠. 그 성배를 찾으러 가가지고 그때 그 기사들이 다 뭐 원인모를 이제 그 죽음을 이제 다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또 이제 아드왕의 조카가 모드렛이라는 또 조카가 있어서 얘가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드왕이 이제 모드렛을 이제 죽이는 거죠. 근데 아드왕도 그때 이제 상처를 입었어. 그래서 결국 이제 아드왕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드왕이 죽기 전에 자기 신검 엑스칼리버를 이렇게 주면서 저 호수늪에다가 던져라 해서 그 호수늪에다 던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드왕이 죽자 3명의 이를테면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아드왕을 데리고 아발론이라는 섬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아발론이라는 섬이 오늘날의 영국의 글래스턴베리다 하는 이제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영국이 어떤 위기에 처할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아드왕이 영국을 구하러 다시 재림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게 아드왕 전설입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엄청 우려먹는 거야. 영화로도 우려먹고, 그렇죠? 판타지로도 우려먹고. 그래서 아드왕 전설만 봐도 그렇고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한참 못 미칩니다. 한참 못 미쳐요. 뒤에서 제가 드루이드 종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드루이드 종교로 이를테면은 우려먹은 게 뭡니까? 좀 표현이 그렇네. 우려먹은 게 해리포터 이야기. 다 있었던 이야기란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전설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베올프라는 이제 전설이 있어요. 베올프. 셰익스피어 작품이 이제 햄릿으로 나오는데 햄릿이 덴마크 이렇게 왕자로 나오죠. 덴마크. 그래서 영국에서요. 어떤 그 스토리에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덴마크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덴마크의 바이킹족들이 여기에 조인해가지고 같이 지네들이 이제 이를테면은 이 조상 중에 또 하나인 거죠. 그런 것도 있겠고 또 굉장히 바이킹들 용맹했던 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어울프라는 아마 베어울프 여러분들 다 들어보시긴 했을 거예요. 베어울프 역시 이제 신화입니다. 이 신화인데 베어울프는 누구였냐면은
이 스웨덴 남부 지역에 에아트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왕자였어요. 근데 베울프는 굉장히 용감한 이제 왕자였는데 그때 이제 이 덴마크는 누가 세운 나라라고요? 이 데인족이 세운 나라예요. 데인족이. 근데 이 그러니까 데인족이 세운 이 그 덴마크 여기에 흐로트가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의 병사들을 괴물이 밤만 되면 나타나고 잡아먹는다는 이야기예요. 12년간 밤만 되면 나타나서 호수 늪에서 살고 있는 이제 괴물이 그 괴물 이름이 누구냐면 이제 그렌델이에요. 그렌델. 그래서 베울프가 그걸 이제 알고 이제 가가지고 이 흐로트가르 왕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 괴물을 처단해 주겠어.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괴물이 나타나는데 싸움을 해가지고 괴물한테 상처를 입힌 거죠. 그랬더니 괴물이 이제 늪속으로 이제 도망가가지고 자기 엄마 괴물과 힘을 합해가지고 이번에는 또 이제 흐로트가르 왕의 그 병사들을 또 이제 잡아먹고 하는 이제 또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베울프가 자기 병사들을 다 데리고 늪속으로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그랜델을 처치하고 엄마도 처치하고 그랜델 목을 따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 씩씩한 베울프가.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베울프는 그 스웨덴 남쪽 그 에아트 쪽에 이제 왕이 돼가지고 살다가 한 50년 정도 이렇게 잘 정치를 했는데 그때 또 어떤 사건이 이제 발생하냐면은 이 입에서 불을 뿜는 용이 나타나가지고 또 사람들을 막 해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베울프가 또 이제 처단을 하고 죽입니다. 그때 자기도 이제 상처를 받았고 결국 죽고 말았다는 아름답고 슬프고 장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심심하죠? 근데 그 심심한 거 그거 가지고요. 왠가 스토리텔링을 다 한다는 이야기죠. 엄청난 돈을 만들어내고. 베울프 들어보신 적은 있죠? 아더왕 이야기는 익숙하죠? 줄거리는 그 정도 심플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희망의 인문학이부터 제 책에서 그렇게 주장한 것처럼 호동왕자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서도 엄청만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아니면 공민왕 어떤 동성애 그런 소스 하나 가지고서도 엄청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지금 일본 가서 한 3년 살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우리나라 문화가 굉장해요. 여기 비즈니스와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비즈니스와 하는 능력 자체가 포장하는 능력 자체가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역사가 길기 때문에 문화가 좀 풍성하고 좀 상당히 깊이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제대로 상품화하지를 좀 못하는 것 아닌가. 지금 베울프 이야기만 봐도 그렇고 아더왕 이야기만 들어도 그렇고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그래서 그게 어쩐 건데 그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얘네들 어떤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거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그 기독교 전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공인이 되고 392년에 로마의 국교로 이제 정해집니다. 그 영국에는요, 기독교가 2세기 정도에 이제 정해집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파되는 것은 4세기 말경에 본격적으로 전파가 됩니다. 근데 이 영국은요, 여러분들이 이 대륙하고 영국을 같이 보시면 안 돼요. 문화적으로요, 영국하고 대륙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독교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대륙법, 영미법 이렇게 따지죠. 그렇죠? 대륙법, 영미법. 근데 법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서양 철학 공부했죠? 데카르트의 합리론이 프랑스에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나옵니까? 경험론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칸트의 이제 관념론이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쪽 보면은 상당히 뭡니까? 개념적이에요. 대륙 쪽은요. 영국 쪽은 뭡니까? 상당히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그렇게 아주 그러니까 영국 문화에 그 깊이 배어있는 그런 실용성이 그대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더 활짝 꼽힌 실용성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시겠죠? 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쪽 대륙권에 있어가지고 기독교 전파와 여기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순순하게 기독교를 다 받아들이고 믿고 영국에 비해서 그랬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저항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헨리 8세 때 성공회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배경이 있어 왔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영국에는 이제 기독교가 2세기부터 전달돼서 4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전달됩니다. 근데 영국이 낳은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펠라기우스. 이 펠라기우스는 뭘 주장을 했냐면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영적 상태를 더 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건 뭐하고 다르냐면요.
이 사람은 354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354년에 똑같이 태어난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삼위일체론, 성육신론, 원죄론 이런 것들을 다 교통정리한 사람이죠. 교부 철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뭘 이야기했다고요? 삼위일체론, 성육신론, 뭐 원죄론 이런 걸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죄론에 입각할 것 같으면 뭐냐면은 아이가 지금 막 태어났어. 근데 10초 만에 죽었어. 그 애가 천당 간다 못 간다? 천당 못 간다는 이야기죠. 10초 만에 걔가 죄 짓고 어쩌고 할 뭐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당 못 가는 이유는 원죄론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모든 기독교에서 볼 때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이 조물주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얘네들한테 줬는데 그 자유의지를 어디다 썼냐면은 자기한테 자유의지를 준 그 조물주를 배반하는 일에다가 첫 번째로 썼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게 바로 원죄이고 모든 인류의 조상인 두 사람이 가진 그 죄는요. 그 뒤로 계속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막 태어나서 죽었다. 그래도 천당 못 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천당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이에요. 아시겠죠? 믿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안 돼. 기독교 안 믿었어. 착한 일 엄청 많이 했어. 평생 살면서. 기독교 교리에 입각하면 천당 간다 못 간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죄론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뭐 인간의 어떤 그 좋은 행동으로 천당 가고 안 가고 그게 아니고 바로 전적으로 나를 신한테 던져서 믿지 않으면 천당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원죄론 때문에. 아시겠죠? 그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제 원죄론에서 출발한 바로 이제 입장입니다. 근데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한 본능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적 향상을 위해서 어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이단으로 몰린 거죠. 그렇죠? 펠라기우스. 근데 그런 펠라기우스의 그런 주장이 4세기에 영국에서 크게 유행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 뒤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국에는 기독교가 두 사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제 563년에 성 콜롬바라는 사람이 켈트 전도단이라고 이제 그걸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기독교를 전파를 하는 거죠. 근데 켈트 전도단은 바로 이제 그 켈트족들만의 어떤 그 기독교를 만들려는 어떤 그런 게 있었었고, 또 어떠냐면은 그 이제 전례를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행사를 할 때 기독교는 다 무슨 용어를 쓰게 했을까요? 라틴어를 쓰게 했던 거죠. 로마어를요. 그렇죠? 뭐 미사를 한다 이럴 때도 반드시 라틴어를 써야 돼. 근데 켈트 전도단은 어떻게 됐냐면은 자기 지방어 썼어. 안 쓴다. 그러니까 청빈을 또 강조했어. 청빈. 일찍부터 기독교가, 그러니까 봉건주의 할 것 같으면요, 우리가 왕이 있고 영주가 있고 이것만 생각하죠. 그거 아니다. 그거 플러스 뭐냐면 봉건 시대 할 것 같으면은 첫 번째 최상 기득권 층이 누구라고요? 교회 성직자, 교황 밑에 왕권. 이게 봉건주의란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재산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봉건주의 시대예요. 근데 이제 성 콜롬바에 의해서 시작된 켈트 전도단은 청빈을 강조했어요. 청빈. 그러니까 부활절 날짜도 따로 이렇게 했어요. 따로 부활절 날짜도. 그랬더니 이제 597년에 이쪽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이제 어거스틴 뭐 전도단이라고 해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 전도단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그때 영국이 어디 그 이제 조그만 이제 국가 그 소국의 왕 이제 이 세례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캔터베리 이제 수도원도 짓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성 콜롬바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켈트 전도단 토속 이제 이를테면 기독교인 거죠. 영국만이 기독교 이런 거인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교황이 보낸 이제 이 전도단 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인물이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니에요. 그로부터 200 몇십 년 뒤니까 다른 거 아우구스티누스. 그래서 교황이 보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인물이 켈트 전도단하고 같이 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켈트 전도단은 주로 보통 평민들, 피지배 계급들 이쪽을 쭉 기독교를 전도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그 전도단은 교황이 보낸 전도단은 왕족이라든가 그 귀족들 이런 데로 쭉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63년에 뭐 노썸브리아라는 그 이제 나라의 그 왕이 이 켈트 전도단하고 로마 전도단을 같이 합하면서 그때 같이 합쳐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700년 정도 됐을 때는 이제 기독교 전파가 통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맨 처음에 기독교가 전도될 때부터 일단 좀 삐딱선을 탄 거죠. 근데 그 뒤로도 이제 헨리 8세 때는 완전히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알프레드 대왕이, 그리고 이제 영국 여기가 이제 한 8세기 정도, 700년도 정도 되면서부터 이쪽 바이킹들이 심하게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추워서 못 살겠어. 농사도 안 되고. 뭐 먹고 살 것은 고기 잡아서 물고기 잡아서 먹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일로 이제 막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얘네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딱 좀 시스템적으로 딱 누가 한 명이 권력을 잡고 좀 이런 체제를 갖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871년에 이제 알프레드 대왕이 이를테면 대체적으로 통일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킹족들은 막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쳐들어온 이제 바이킹족들, 얘네들 보니까 무식한 놈들이야, 이놈들이. 그래서 왜 이놈들이 이렇게 칼 들고 그냥 설치고 쫓아오느냐? 무식해서 그런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거주할 땅을 이렇게 주면서 칼싸움하고 다하지 말고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이제 타이르면서 살 땅을 주면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얘네들한테 학문을 이제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야만스럽지 않고 사납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학문을 보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륙에 있어서 이 로마에서 라틴어로 쓰여진 서적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라틴어 또 공부를 해요. 알프레드 대왕이. 그래서 이제 그레이트 킹 대왕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죠. 그렇죠? 학문적으로 아니면 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이제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871년에 바로 이제 이 알프레드 대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영국을 좀 이제 문화 국가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국 고대에 비할 것 같으면 누구에 이제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나라가 시작되면서 주공단이 이를테면은 동양 고대 최초로 문명을 만든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공단이 항상 누구의 사표입니까? 공자의 사표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자는 자기가 며칠 동안만 꿈속에서 주공단이 등장하지 않아도 내가 학문에 이렇게 지금 열의가 좀 없는 상태구나, 내가 반성해야지, 왜 주공단이 안 나타나지 꿈속에서 막 이럴 정도로. 그렇죠? 근데 영국에서 알프레드 대왕이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대왕이 871년에 그런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알프레드 대왕이 이제 그 뭐 아들이 이렇게 왕위를 잇고 하겠죠. 그래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덴마크에서 또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가 영국을 공격하다가 그 다음에 이쪽 이제 노르웨이 쪽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대충 이 전쟁 상태가 소강 상태 되니까 또 이제 다시 영국을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춥고 배고프고 하니까 해적질을 하는 거죠, 그렇게요. 근데 그때 이제 누가 이제 쳐들어왔냐면은 이 큰누트라는 이제 인물이 쳐들어옵니다. 이제 큰누트는 누구냐면은 덴마크 대인조 왕의 이제 동생이에요. 그때 쳐들어왔는데 이쪽 영국 쪽에서 잉글랜드 쪽에서 가만히 보니까 쟤네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큰누트가 쳐들어왔다는 얘기, 쳐들어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큰누트를 왕으로 모시면 어떠냐? 물론 맨 처음엔 저런 미친놈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큰누트를 왕으로 모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한다면은요. 그렇죠? 그 전부터 바이킹족들이 또 안 왔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큰누트한테 왕관을 바치는 거죠. 그 당시 왕이 돼갖고 우리를 지배해달라. 그 큰누트가, 나는 공격하러 왔는데 무슨 왕이냐. 처음에는 당황스럽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뭐 말은 맞는 말이야.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큰누트가 이제 여기 이제 왕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서 자기가 이어서 믿었던 그 다신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버리고 기독교로 이렇게 귀의를 합니다. 그게 이제 1014년인 거예요. 그래서 큰누트 왕이 이제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덴마크에 자기 형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덴마크 땅도 자기 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노르웨이를 공격을 해가지고 노르웨이가 굴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북쪽 스코틀랜드, 이 영국 본토의 스코틀랜드,
여기도 이제 복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칸디나비아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크누트 왕이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크누트 왕이 죽은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제국이 이제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누트의 아들까지 이제 왕위가 이제 이어집니다. 아들까지 이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알프레드 대왕의 자손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그래서 걔가 이제 에드워드입니다. 에드워드요. 프랑스 역사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좀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드로 이제 왕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로 이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에드워드는 알프레드 대왕의 자손인 거죠. 근데 에드워드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처가 쪽에서 이제 그 왕위를 이으려고 이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 역사에 있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앞에요. 맨 처음에 알프레드 대왕이 맨 처음으로 문화를 만든 사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0년 뒤에 크누트가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크누트가. 바이킹족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영국 이제 뭐 고대 국가인 거죠. 다시 한번 모양새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윌리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앞에는 뭐가 붙냐면은 정복왕 윌리엄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871년이고 이게 1014년이고 이게 1066년인 거죠. 그렇죠? 그 정복왕 윌리엄부터는요, 이때부터는 뒤에 역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하고 영국이 왜 그렇게 견원지간인가를 설명하면은요, 정복왕 윌리엄까지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에드워드가 이제 죽었어요. 에드워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처가에서 그 왕위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바로 여기가 프랑스 땅이에요. 여기가 노르망디입니다. 노르망디고 이쪽이 이제 프로방스죠. 프로방스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노르망디예요. 잘 보십시오. 이 노르망디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이 노르웨이에서 이제 일테면 귀족으로 있던 롤로라는 사람이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해가지고 바이킹 짓을 하다가 계속 사람을 죽이니까 얼마나 이제 막 이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왕 샤를 3세라는 왕이 내가 땅을 줄 테니까 해적질 좀 하지 말고 앉아서 살래. 그 다음에 나를 이제 네 윗 상사로 잘 모실래. 그러니까 롤로가 나 그럴 생각 있다. 좋다. 해가지고 준 땅이 이 땅입니다. 그 롤로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노르웨이 출신이요. 그렇죠? 그래서 노르망디 땅. 아시겠죠? 2차 대전때 이쪽으로 상륙을 했죠? 해놨군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노르망디. 그래서 이 땅을 A한테 준 겁니다. 그 노르웨이 출신 바이킹인 거죠.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은 이 땅은 이제 이 프랑스 왕이 일단 봉건제니까 이 땅들이 다 봉건 영주들한테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땅은 바로 롤로의 땅이기도 하면서 프랑스 왕 지배하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 왕이 이제 상사인 거죠. 이 왕 밑에 이제 영주인 거죠. 근데 땅 소유는 누구한테 있냐면 A한테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복왕 윌리엄은 누구냐면은 바로 여기에 이를테면 영주였던 거죠. 그런데 이 정복왕 윌리엄이 여기서 이제 에드워드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크누트가 죽고 크누트 아들이 좀 왕하다 죽고, 그다음에 이제 알프레드 대왕의 자손인 에드워드가 왕을 하다 죽었는데, 그 에드워드가 크누트가가 왕위에 있을 때 에드워드가 이를테면 가서 살았던 데가 여기 땅이에요. 노르망디 땅이에요. 그 여기서 살면서 이를테면은 그 윌리엄한테 내가 왕위를 너한테 물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윌리엄이 또 멀리는 이 알프레드 대왕의 6대 손녀인 또 마틸다라는 여자하고 결혼도 했을 뿐더러 본인도 또 먼 친척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죽고 난 다음에 이 윌리엄이요, 왕위 계승을 요구를 하면서 영국을 쳐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싸우다가 이 정복왕 윌리엄이 여기에 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노르망디 영주면서 여기 가서 왕이 됐지 않습니까? 영국 왕이 됐어요. 그럼 윌리엄은요, 영국 왕이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땅 소유자이기 때문에
프랑스 왕의 또 신하예요. 아시겠죠? 다시 설명드릴까요? 이 노르망디 영주였어요. 윌리엄이요. 근데 에드워드가 죽고 난 다음에 영국을 쳐들어가서 내가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애들하고 싸워가지고 영국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윌리엄은 영국 왕이면서 이 노르망디 땅 영주예요. 그럼 노르망디 땅 영주로서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은 이 프랑스 왕의 신하라는 것을 또 인정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여기서부터 프랑스하고 이제 영국하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이제 일로 갔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갔습니다. 좀 조정을 해. 나중에 가면서. 시간 이제 4분 남았다니까. 그래서 이제 윌리엄이, 이어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윌리엄이 이쪽 영국 땅에 가서 이제 왕을 하면서부터 프랑스하고 영국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는데, 이 윌리엄이 갈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자기 신하로 있던 애들을 많이 데리고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이 영국 땅을요 다 나눠줍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봉건제입니다. 봉건제요. 그러니까 봉건제는 왕이 있고 영주가 있고 기사가 있고 농민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주들이 각각 자기 땅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농사를 시켜가지고 자기도 먹고 살고 기사도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왕하고 영주하고는 어떤 관계냐면은 영주는 왕한테 세금을 바쳐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은 군대를 보냅니다. 왕은 그 대신요 영주들을 보호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느슨한 연합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몽골국가라는 것은요. 근데 그때 프랑스에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신하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렇게 다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귀족들은 다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그 어떤 이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제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이 다 차지한 거야. 그건 너무 이제 짜증나는 거예요. 더 짜증나는 것은 뭐냐? 영국 왕실에서는 어떤 언어를 쓸까요? 불어를 쓰는 거야, 불어를. 그러니까 영어는 뭐냐면은 저 평민들, 천한 계급들이나 쓰는 언어가 이제 영어가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 때 셰익스피어를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고 셰익스피어를 그렇게 높이 평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셰익스피어 전까지 어떻습니까? 영어는요, 예를 들면은 불어는 고급 언어고 영어는 굉장히 뭐 좀 천한 언어, 한 이 정도 그 어떤 그 개념이 그때까지도 남아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이때부터 이제 그게 형성되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그 영어를 가지고 그렇게 이 작품을 쓰고 하면서 그 영어란 이 언어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런 걸 이제 그런 자부심을 이제 영국한테 이제 줬던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를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나중에 빅토리아 시대 때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도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4번째 그 인문학 영국사 아까 아합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아합 시간에는 영국이 이제 국가 형성 전 871년까지 뭐 로마가 이제 영국을 쳐들어가고 그다음에 410년에 이제 영국이 다 이제 로마가 영국으로부터 이제 철수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바이킹족들이 쳐들어오면서 이 바이킹족들을 좀 효과적으로 이제 막아내기 위해서 알프레드 대왕이 등장을 하면서 영국이 어느 정도 잉글랜드 지역이 예를 들면 좀 통일 그런 이제 상태로 되어가고 또한 알프레드 대왕 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뭐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알프레드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덴마크에 이제 크누트 왕이 또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쳐들어와가지고 크누트 왕이 이 잉글랜드 땅에 이제 왕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업적들을 이렇게 남깁니다. 그다음에 크누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왕위를 이었다가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알프레드 대왕의 또 이제 자손이 또 왕위를 잇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왕위를 이은 인물이 바로 에드워드인데 에드워드가 죽고 난 다음에 후사가 이제 없어가지고 이제 에드워드의 처가 쪽에서 이제 왕위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차단시키고 이 노르망디 땅에서 밀고 들어간 인물이 바로 이제 정보광 윌리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북아일랜드, 여기가 아일랜드, 그다음에 여기가 웨일즈,
그다음에 여기가 잉글랜드, 여기가 스코틀랜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럽 대륙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 노르망디인 거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뭐 덴마크, 뭐 스웨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노르망디 이 땅은 이제 911년에 이쪽 이제 덴마크에 롤로라는 이제 사람이 따로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바로 이 바이킹 이제 해적질을 하다가 이 프랑스 이제 왕인 샤를 3세가 이 땅을 준 거죠. 제발 좀 이 사고 치지 말고 좀 조용히 살아라 해가지고 이 땅을 이제 차지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렇죠? 이 롤로라는 사람이. 그래 롤로의 자손이 누구냐면은 정보왕 윌리엄인 거죠. 그래서 정보왕 윌리엄이 1066년에 이제 그 에드워드, 그러니까 알프레드 대왕의 6대 손녀인 마틸다가 또 여기 부인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왕위를 내가 계승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싸움을 해가지고 드디어 왕위를 확보를 한 거죠. 그 정보왕 윌리엄 하면은 바로 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국 역사에서요 정보왕 윌리엄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윌리엄이 들어가면서 이때부터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르망디는요 이제 봉건제 상태이니까 프랑스 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 밑에 여러 영주들이 자기 영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윌리엄은 이 노르망디 땅, 그러니까 아까 이제 덴마크가 아니네 노르웨이네요. 노르웨이. 그래서 이제 노르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노르망디 땅이 자기 이제 영지인데, 그럼 여기가 영지란 이야기는 바로 이제 프랑스 왕의 부활한 이야기죠. 신하란 이야기죠. 그걸 인정 안 하면 이 땅 소유권이 또 제대로 이제 보존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영국 왕이 되면서 이 영국 왕은 프랑스 땅에 자기 영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프랑스 땅에 영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영국 왕이면서 동시에 프랑스 왕의 부활한 이야기죠.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갔을 때 봉건 국가 시스템도 같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노르망디에서 자기 이제 신하들이었던 애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영주로 다 시키는 거죠. 땅 나눠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네들끼리 모였을 때는 언어를 뭘 썼다? 불어를 썼다. 불어를.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어는 저 평민들이나 쓰는 이제 언어고 이 궁정에서는 불어를 썼던 거죠. 그래서 불어는 귀조고 영어는 아주 그 이를테면 천민어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셰익스피어 때 이 셰익스피어가 영어로 그렇게 좋은 작품들을 쓰면서 이 영국민들이 얼마나 자긍심이 향상이 됐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영어라는 언어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완벽한 언어다. 뭐 이런 느낌을 줬던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이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면서 이제 많은 이제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윌리엄이 어떤 것들을 하냐면은 이 교회가 지켜야 할 규율이라든가 이런 걸 자기가 직접 만들고 있어요. 그럼 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건제라고 할 것 같으면 왕, 봉건 영주, 기사, 농민 이 시스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세 봉건제라는 것은 최고 정점에 누가 있다? 성직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교황이 있다는 이야기죠. 왕권이 교황 밑에 허리를 굽히고 하는 게 봉건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어디에서 이제 그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다? 유럽 대륙에서. 근데 그러나 이제 봉건제를 가지고 가기는 했지만은 이 영국은 어떻습니까? 유럽 대륙하고는 항상 구분이 갔던 이야기죠. 구분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윌리엄은요, 교황한테 허리 굽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규율도 자기가 직접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의도 직접 주재를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성직자들은 많이 타락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직을 매매하는 것도 절대 금지시키고, 막 이러한 조치들을 이제 취합니다. 그러니까 성직자 결혼도 반대를 하고, 그때는 결혼을 다 했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타락도가 심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윌리엄은 이제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로버트하고 로푸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헨리라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윗 아들이 로푸스였는데, 이 로푸스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했었어요. 반란을.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으면서 둘째 아들인 로버트한테 이 영국 땅을 물려주고, 그 다음에 로푸스한테는 이 노르망디 땅을 물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헨리한테는 뭐 은, 금 5,000마르크를 이렇게 물려줬다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셋째 아들한테는.
그러니까 맨 위 큰아들 로푸스는 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자가 자기 아버지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그건 상식입니다. 그건 항상 뭐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항상 있는 일이에요. 그건 영국 사회에서 항상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푸스는 여기 땅을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윌리엄이 이제 죽습니다. 로버트, 이게 로푸스, 헨리. 근데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 로버트는 이 로푸스, 영국 본토 땅을 또 빼앗기 위해서 한 13년간 이렇게 전쟁을 합니다. 로푸스하고요. 그 전쟁을 하면서 결판이 이제 안 났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로푸스가 자기 이제 막내 동생인 헨리를 데리고 사냥을 갔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근데 거기서 로푸스가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화살을 맞고요. 근데 헨리는 죽은 형한테 쫓아간 게 아니라 바로 이제 궁으로 먼저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 동생이 형을 죽인 것 아닌가 하고 역사에서는 가정을 해보는 거죠. 헨리의 여러 가지 행동으로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로푸스 때는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이 로푸스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버지 윌리엄과 마찬가지로 교황한테 허리를 굽히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안셀무스라는 이 성직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이제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서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중세 철학이 있죠. 그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 철학, 그 다음에 헬레니즘 철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중세 철학 이후에는 근현대 철학,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그러면 중세 철학은 둘로 나눠지죠. 전 단계는 교부 철학, 뒤에는 스콜라 철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부 철학은 뭡니까? 아우구스티누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 그 교부라고 불리우는 그런 학자들이 바로 삼위일체론이라든지 뭐 성육신론이라든지 원죄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그 교회 이론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스콜라 철학은 이제 제일 대표적인 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그때는 이제 그러한 정리된 내용들을 철학적으로 더 연구를 하면서 많이 이제 보급을 하던 시기가 스콜라 철학이죠. 근데 그 스콜라 철학을 처음으로 시작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안셀무스로 이제 보는 거예요. 안셀무스. 근데 이 안셀무스가 바로 이제 영국 여기 땅에 이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안셀무스를 이 윌리엄의 아들인 로푸스가 이제 왕위를 이어가지고 안셀무스를 그 캔터베리 대주교로 이렇게 앉혔어요. 앉혔어. 그리고 이제 그럼 대주교를 앉히면 그 대주교가 입는 옷이 이제 팔리움이라는 옷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이제 교황이 보내주는 모양이에요. 아니면 교황한테 가지러 가거나. 근데 그 옷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져. 이제 가지러 가게 하지를 못 가게 하는 거죠. 로푸스가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교황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윌리엄도 그렇고 로푸스도 그렇고 계속 교황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황 밑으로 안 들어가기 위해서 용을 쓴 거예요. 그 나중에 결국 이제 헨리 2세 때 결국 들어가고 맙니다. 들어가고 말지만은 그 뒤로 다시 또 헨리 8세 때 다시 성공회를 만들면서 아무튼 영국의 기독교는 항상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항상 용을 썼던 거죠. 그렇죠? 아무튼 로푸스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푸스가 그렇게 사냥해서 화살에 맞아 죽고 셋째 동생인 헨리가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헨리 1세가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이 영국 백성들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자기 형을 죽이고 왕이 된 것 같다 하면서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헨리 1세가 자유헌장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근거 없이 과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교회 수입을 금지시키고 왕실 권력을 남용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그 자유헌장을 발표를 하는 거죠. 백성들한테 좀 이제 신임을 얻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이 헨리 1세가 아까 그 안셀무스를요, 이 캔터베리 대주교에 다시 앉힙니다. 그러니까 그 전 선왕이었던 형 그 로푸스는요, 결국 나중에 이제 이를 쫓아내거든요. 안셀무스를 쫓아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이제 헨리 1세 때 다시 이제 앉힙니다. 그러면서 이 대주교직이라든지 어떤 그 대수도원장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황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왕이 임명해야 된다 하고 헨리 1세가 또 주장을 합니다. 근데 교황 입장에서는 또 그걸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죠. 근데 그러한 임명권이 다 뭐였냐면요, 돈 문제였습니다. 경제적 문제요. 큰 이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교황하고 어떻게 타협을 보냐면은 임명권은 교황이 다 갖는 것이고, 대주교나 대수도원장 교황이 다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뭐 축성을 할 때 그 대주교나 수도원장은
왕한테 충성을 맹세한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타협점을 본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교황하고 서로 이제 타이트하게 그렇게 이제 그 심균형을 이제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헨리 1세가 아들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누구한테 물려주냐면은 이 그 독일 왕한테 이제 시집 갔다가 미망인이 된 마틸다라는 자기 딸한테 물려줍니다. 마틸다요. 마틸다라는 여자 이름이 많이 나와요. 영국사에서는요. 근데 마틸다가 바로 이제 누구하고 결혼하냐면요. 이 프랑스 앙주 땅을 가지고 있는 앙주 백작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애가 누구냐면 헨리 2세입니다. 헨리 2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노르망 왕조였죠. 노르망 왕조. 아까 윌리엄이 노르망디에서 왔으니까 노르망 왕조 이렇게 합니다. 근데 헨리 2세는 엄마가 이제 노르망 쪽이고 아버지는 프랑스 땅의 앙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플랜테제넷이었던 모양이에요. 이때부터 플랜테제넷 왕조로 바뀝니다. 근데 이 헨리 2세 때 바로 땅덩이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헨리 2세는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근데 말년은 아주 불행했어요. 그래서 헨리 2세가 바로 이제 자기 엄마 마틸다, 그 다음에 아빠는 프랑스 땅의 앙주 백자 해서 땅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온 앙주 땅 있지 않습니까? 앙주 땅과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노르망디 땅, 그 다음에 영국 땅, 굉장히 커진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헨리 2세가 이제 왕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이쪽 그때 이제 이 프랑스의 왕이 루이 7세였어요. 그 루이 7세한테 이제 인사하러 갔어.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 땅 앙주 땅과 이 노르망 땅, 이 두 땅은 프랑스 왕 지배하에 있는 영지이기 때문에 일단 신하임을 자기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루이 7세한테 인사하러 갔는데 일단 루이 7세 부인이 누구냐면은 엘리노아라는 왕비였는데 이혼한 지가 한 2달 정도가 됐어요. 야하고요. 근데 여기 가가지고 헨리 2세가 이 엘리노아, 이제 막 이혼한 지 2달밖에 안 된 애하고 이제 이를테면 눈이 맞은 거예요. 그 눈이 맞은 게 아니라 이 누님께서 11살 위니까 11살 위 여자를 부인으로 맡기 싫었겠죠. 더구나 이혼한 여자인데. 근데 이쪽에서 이제 꼬드긴 거겠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노아하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노아는요 결혼하기 전에 이쪽 남쪽 프랑스 땅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물려받은 상태에서 이 루이 7세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이혼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땅을 그대로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헨리 2세하고 엘리노아가 결혼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남프랑스 땅, 앙주 땅, 노르망 땅, 이 세 개만 합해서도 프랑스 나머지 땅 있지 않습니까? 이 땅보다 더 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희한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왕 입장에서 짜증이 나는 거야. 이 지 신한데 영지가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2세 때 영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쭉 축적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100년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헨리 2세는 이 스코틀랜드라든지 아일랜드라든지 여기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다 영국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땅, 그러니까 프랑스 이 땅, 여기까지 헨리 2세가 다 자기 땅으로 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헨리 2세 때, 그러니까 나중에 빅토리아 여왕 때 말고 헨리 2세 때 영국 땅이 제일 커진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뭔 일이 있게 되냐면은 헨리 2세에 대한 과잉 충성파들이 이제 베켓이라는 성직자가 있었어요. 근데 애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베켓이라는 성직자를. 과잉 충성파들이. 그러니까 베켓은 왜 죽였겠습니까? 이를테면 교황이 왕보다 더 높다고 주장을 한 거죠. 왕이 교황보다 더 높다는 것을 자기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 우리 헨리 2세한테 감히 짜식이 불충한 말을 해가지고 이제 죽여버린 거죠. 그럼 목을 쳤는데 목에서 뭐가 나왔어? 흰 피가 나온 거야, 흰 피가. 어디서 들어봤죠? 버붕왕 때입니까? 2차돈이? 예. 그럴 때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신라에서도 굉장히 반대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결국 나중에 2차돈이 죽음으로 해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불교가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때 2차돈은 목에서 흰 피가 나왔다고 하죠. 근데 베켓을 죽였는데 여기서 목에서 흰 피가 나오고 이 몸에서는 이제 붉은 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상황이 이제 역전이 되면서 교황한테 수세로 이제 몰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정당하지 못한 권력 행사는요, 굉장히 수세에 몰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에서 제가 만약에 일선 소대장이다. 근데 전쟁이 났어. 그러면 A를 명령을 내려가지고 가가지고 완전히 사지에 빠뜨려갖고 목숨을 잃게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A 주머니에 있는 1,000원을 부당하게 내가 그거 놔주라. 이건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하나 뭡니까? 정당성인 거죠. 정당성.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뭐냐면은 지금 전쟁을 수행하면서 소대장으로 해야 할 역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권한 범위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벗어난 것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부당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백해서 그렇게 죽였으니 그것 때문에 교황한테 밀려가지고 매년 이제 교황한테 어떤 성전 기사단 운영 비용으로 얼마씩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수도원을 영국 땅에 건립을 하는데 예전보다 덜 까다롭게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됐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큰 문제가 이때부터 왕권이 교황권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헨리 2세한테는요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헨리, 그 다음에 제프리, 리차드, 그 다음에 존 이렇게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헨리 2세 때 엄청 이제 융성했던 거죠. 근데 리차드의 셋째 아들이 이제 한번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왕위를 빼앗으려고요. 근데 이때 이제 헨리가 이제 진압을 하는 거죠. 진압을 하고 그들이 이제 헨리하고 이 제프리 이제 그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 이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리차드가요 한 번 또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거기서 헨리 2세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헨리 2세가 이 영국 땅 제일 그 큰 땅덩이를 만들었던 그런 큰 업적을 남긴 그런 헨리 2세가 셋째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산속으로 도망가다가 계속 뭐 추워 죽고 굶어 죽고 하면서 결국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헨리 2세가 그렇게 코너로 몰렸을 때 이 막내 아들 존은요 이 리차드 편을 이렇게 들었어요. 뭐 비슷한 이야기 여기서 나와요. 다윗이 십계명을 많이 어겼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테면 아내들이 욕을 보일 것이고, 그러니까 욕을 이제 당할 것이고 이런 것들 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도 셋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벌건 대낮에 다윗 자기 아버지의 여자들을 이를테면 능욕하고 결국 다윗이 산속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오히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압살롬이 죽는 거죠. 그렇죠? 그 다윗이 솔로몬한테 이렇게 물려주는데 여기서 헨리 2세는 계속 산속으로 도망다니다가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리처드가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그 리처드는요, 영국 역사에서요, 헨리 8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리처드라든지 정보강 윌리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리처드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리처드는 굉장히 이를테면 그 무용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북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사나운 것 같다, 성정이. 보면은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사자왕 리처드라고 합니다. 사자왕 리처드.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죽이고 왕이 된 것도 된 것이지만은 1096년부터 1270년까지 8차례에 걸쳐서 유럽이 예루살렘, 이슬람권을 침범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한 174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영국 왕 중에서 최초로 십자군 전쟁에 뛰어든 인물이 누구냐면은 리처드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결국 뭐 이제 승리는 못하고 와요. 그러면서 많은 그런 무용담을 그렇게 남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영국 역사에서 리처드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무용에 뛰어났던 인물, 이런 인물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런 무용담을 남기면서 거기서 이를테면은 아주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리처드는요, 이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고 이제 죽게 됩니다. 화살을 맞고 죽고, 그 다음 왕위를 누가 있냐면은 바로 이제 이 존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존 왕이 누굽니까? 바로 1215년 마그나카르타에다가 사인한 왕이 바로 존 왕입니다. 근데 존 왕은요, 자기 형 리처드가 아버지인 헨리 2세를 그렇게 이를테면 공격해서 죽일 때 자기 아버지가 막내인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유리한 편인 형쪽 편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좋은 왕은 뭐 용기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어떤 뭐 인기도 없고, 그래서 백성들이나 또 국민들로부터요, 굉장히 그걸 이제 이 신임을 이제 못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집안이 잘 됐을 때, 아니면 내가 이제 내 집사람을 귀하게 여겼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듯이, 그렇죠? 아니면 내 남편을 어디 가서 부부동반 같이 갔을 때 항상 이렇게 공경할 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공경하듯이, 한자에도 그거 있죠. 거미제안입니까? 거미제안. 그 뭐냐면은 이 남편한테 밥상을 올릴 때 항상 이렇게 눈썹까지 이렇게 해서 밥상을 이렇게 올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때, 야, 저 남자가 대단한 사람인 모양이구나, 그렇게 여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인이 그걸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저 남자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게 아마 거미제안인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듯이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긴다는 이야기죠. 근데 거꾸로 이제 존 왕이, 근데 그거 본인이 만든 거예요. 능력도 없지, 그렇죠? 비겁하지, 용기도 없지, 이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간을 보고 어떻습니까? 바깥에서 또 쳐들어오는 거죠. 간을 보고. 그래서 바로 이제 존 왕이 그렇게 왕위에 올랐을 때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전혀 신임을 못 얻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되냐면은 프랑스 왕이 그때 이제 필리프 오기스트라는 인물인데 애한테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저거 핑계를 대가지고 이 노르망디 땅이랑 이 땅들을 대부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존 왕으로부터요. 아시겠죠? 바로 이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스코틀랜드가 또 이제 반란을 또 이제 일으킵니다. 그래서 존 왕은 이제 이 프랑스하고 이제 전쟁 선언을 하면서 이제 귀족들한테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빨리 이렇게 전쟁 비용을 좀 조달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최초로 영국 역사상 최초로 신하들이 거역을 한 거예요. 너나 해라. 그거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이 존 왕은 프랑스하고 전쟁을 강행을 합니다. 그럼 결국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15년 귀족들이 이 존 왕한테 사인을 해라 하고 이제 이 대언장을 내미는 거죠. 마그나 카르타요. 그래서 그 뭐 마그나 카르타 주요 내용들이 뭡니까? 이제 서문하고 63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를테면은 어떤 그 법에 정해진 요건에 의해서 사람들을 구금하고 처형하고 해야지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아니면 뭐 이제 이 그 전쟁 비용을 조달하는데 세금을 납부하는 데 있어서도 이를테면 뭐 귀족들 동의가 필요하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정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정하게 되고, 이때 이제 최초로 이제 뭐가 이제 만들어지냐면은 납세자 대표회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 안 나오네요. 납세자 대표회의. 이 납세자 대표회의,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투표가요, 내일 모레 투표인데, 오랫동안 투표권은요, 일정 이상 재산이 있는 사람들만 투표권을 가졌습니다.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거꾸로 어느 정도 이상 재산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투표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같은 국민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우리가 지난번 사회계약론에서 공부를 했죠. 재산과 어떤 시민의 연관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럼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의무일 수도 있고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는 이를테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장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부는 이를테면 자본주의인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 이전에는 농노다 아니면 노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 일이 없는 거죠. 따로 어떤 세금 납부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노예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다 자영업자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사회계약론과 좀 연결을 해가지고 이 납세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납세자 대표회의가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 존왕 다음이 헨리 3세입니다. 이 헨리 3세 때 이게 뭘로 발전하냐면은 이게 의회로 발전한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치 형태에 있어가지고 한 사람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 군주정치라고 한다. 그러면 소수가 가지고 있는 걸 귀족정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수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체가 가지고 있는 걸 민주정치라고 한다. 그 타락한 모습이 폭군정치고 금권정치고 이를테면은 이제 무정부 상태라든지 뭐 이런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중간 형태인 귀족정치. 귀족정치는 그 소수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소수가 국가 전체를 위해서 권리를 쓰는 거예요. 이게 귀족정치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소수가 자기네들을 위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거. 이걸 금권정치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정한 정도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투표할 권한을 가져. 이건 이 셋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금권정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권정치가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소수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네들이 지네들을 위해서 투표를 한다. 의사결정을 하고. 그게 이제 금권정치인 거죠. 아시겠죠? 돈. 그러니까 금권정치란 말이 어디에서 나오게 됐는가 하면은 예를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투표를 한다든지 오랫동안 그래왔지 않습니까? 재산하고 상관없이 투표권을 한 사람당 하나씩 갖는 것은 얼마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인 1표냐, 1원 1표냐. 1원 1표가 이를테면 어느 정도 이상 재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회사에서는 뭡니까? 주주들이 행사할 때는 1인 1표가 아니죠? 1원 1표죠? 내일 모레 투표에서는 1인 1표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권정치의 어원이 거기서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러면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실제 어떤 형태냐 한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금권정치에 굉장히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모두가 투표는 가지고 있지만은 그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런 측면을 볼 때 어떤 소수가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제 그런 부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 대표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존 왕의 아들이 헨리 3세입니다. 그래서 헨리 3세는 이제 그 9살 때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그 프랑스 공주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 프랑스 여기는 카톨릭 국가죠. 그렇죠? 카톨릭 국가. 그 다음에 그때 프랑스가 센 나라였고, 그 다음에 스페인, 에스파냐가 또 센 나라였어요. 여기도 이제 카톨릭 국가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영국은 틈만 나면 이를테면은 좀 약간 그 이제 캐톨릭에서도 옆으로 좀 벗어나려고 이렇게 하는 데죠. 그래서 프랑스 여기하고 이제 부인을 프랑스 공주를 맞이하면서 여기에 또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을 또 따라와 가지고 프랑스인들이 또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이제 직책을 또 이제 맡고 하는 상황이 또 발생하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축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윌리엄부터 시작해서 아시겠죠? 계속 축적이 되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예를 영국 국민들이 굉장히 헨리 3세를 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헨리 3세가 그런 영국 국민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교황한테 가서 굽신거립니다. 그러니까 신하애를 다합니다. 교황의 세력을 등에 업고 예를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교황 세력을 등에 업고 그때부터 이를테면 헨리 3세가 자기 마음대로 앞에서 그 선왕인 존왕이 사인했던 대언장도 무시하고 막 세금을 징수하고 사람들 잡아가두고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 결국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헨리 3세 매제가 시몽드 몽프루라는 백작이 있었어요. 매제입니다. 그렇죠? 가까운 사이인 거죠. 바로 귀족들이 시몽드 몽포르를 앞세워가지고요. 헨리 3세하고 전쟁을 벌립니다. 그래서 헨리 3세를 체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몽드 몽프루 거기서 만들었던 게 뭡니까? 그때부터 국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국회는 1215년에 마그나카르타 대헌장을 사인을 했죠. 존왕이. 이 뒤로부터 50년이 지난 1265년에 세계 최초로 이를테면 국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로마에 있어서 원로원 말고요. 그렇죠? 그게 뭐 국회의 전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뒤로 이제 1265년에 시몽드 몽포르에서 국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국회는요, 1341년에 양원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시몽도 몽포르는요, 이 전쟁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 헨리 3세에 뭐 조카라고 나오기도 하고 아들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그 에드워드 1세 헨리 3세하고 같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탈출해가지고 왕당파들을 이제 이끌고 와가지고 몽포르를 공격해서 결국 이제 몽포르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드워드 1세가 이제 국회 개회를 허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65년부터 국회가 있게 됐다는 거. 이렇게 가면서 이제 이 프랑스하고 영국은요, 계속 그 관계가 이제 악화 일로를 이제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여기가 플랑드르 지방이에요. 플랑드르. 뭐 플랜더스 개? 그렇죠? 뭐 작품이 있는 거죠. 플랑드르 지방. 그래서 이 플랑드르 지방이 모직공업이 아주 잘 되는 데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모직 원료를 영국에서 거의 100% 수출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플랑드르 지역은 프랑스 땅이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영국의 거의 100%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쪽에서요, 영국 왕이 이 모직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럼 여기 경제가 다 죽게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 왕이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 영국 왕령인 이 기엔이라는 지역을 몰수를 해버렸어요. 기엔이라는 지역을. 그래서 드디어 전쟁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근데 트리거예요. 방아쇠예요. 플랑드르 지방 문제는 방아쇠고, 더 근본적인 건 뭘까요? 영국 입장에서는 윌리엄 때부터 이쪽 프랑스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봉건 영주 자리에 앉고 귀족 자리에 앉고 하면서 지네들끼리 모이면 항상 불어를 써. 그리고 영어는 평민들, 천민들이나 쓰는 언어가 영어야. 그렇죠? 그런 것이 굉장히 싫었던 거죠. 그런 거 싫고, 또 이쪽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이 프랑스 왕국에 항상 영국 땅이 있어.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은 거야. 그리고 영국의 적은요, 프랑스의 친구입니다. 1776년에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영국하고 미국하고 싸운 거죠. 그때 미국을 적극적으로 편든 나라가 있었으니 어디였다? 프랑스였다. 아시겠죠? 그럼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1789년 프랑스 혁명은 미국 1776년 독립혁명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시기 쉽냐면은, 거기서 뭐 이 자유를 달라, 독립을 달라, 이거 영향을 받아가지고 프랑스에서 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구나, 이 측면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측면은 뭐냐면은, 항상 프랑스 입장에서는 영국의 적은 자기네들의 친구야. 그래서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이야기죠. 어느 나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 지원한다. 재정적으로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것도 같이 작용을 했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습니까? 프랑스 대혁명은요. 그래서 거기 지원하면서 상당히 프랑스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도 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게 바로 13년 뒤에 프랑스 혁명으로 연결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영국은요, 이 스코틀랜드하고 항상 싸워왔어. 이 고지대 스코틀랜드 애들하고.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얘네들 편을 들었거든. 항상 또. 왜? 영국의 적은 지네들 친구니까 무조건. 또 앞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어. 지금까지 그래 왔어.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백년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년전쟁은요, 1337년부터 1453년까지 한 116년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백년전쟁이 진행되면서 초기에는 영국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영국은요, 그때 한 300만 명밖에 안 됐어요. 전 인구가. 프랑스는 1000만 명 정도 됐어요. 프랑스는 대국입니다. 근데 영국이 이겼어요. 이긴 이유는 영국에서 장궁, 그 활이 훨씬 더 멀리 나가는 게 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에서 벌써 다르고. 그다음에 영국은 항상 스코틀랜드하고 싸움하느라고 전투력이 굉장히 업돼 있는 상태야. 일당백이야.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프랑스 자체는 뭔 문제가 있었냐면은, 여기는 철저하게 이렇게 봉건국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왕의 영향력 아래 영주들이 있긴 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신하다 이렇게 또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느슨한 연합체일 뿐이지. 그래서 얘네들 중에서는 이 프랑스 왕 싫어하는 애도 있을 거 아닌가요? 그 얘네들이 또 이 영국 편을 드는 애들도 있었어. 이렇게 해서 영국이 훨씬 유리했어. 1337년부터 시작돼가지고 한 90년 정도 진행된 1429년에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짠 하고 짠다르크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10대 소녀야. 소녀시대야, 소녀시대. 예. 근데 이제 이 꿈속에서 계시를 받았다는 이야기지. 천사로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오를레앙이라는 지역에서 프랑스군이 포위되어 있었는데 그걸 가서 이제 지원을 가가지고 다 이제 구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뒤 게클랭이라는 장군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두 사람의 이제 그 활약으로 해가지고 전세가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마무리 시점에 가서 바뀌어가지고 훨씬 이제 프랑스가 더 유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미 파리도 다 점령이 되고요. 프랑스 전 지역이 거의 영국 손에 다 떨어졌어요. 거기다 끝나는 판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짠다르크가 이제 나타난 거죠. 그 짠다르크하고 뒤케글랭이라는 그 이제 장군의 활약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전세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짠다르크는 결국 영국군한테 잡혀가지고요. 이제 마녀로서 이제 마녀 다 해가지고 이제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프랑스 땅 영국령 중에 영국령은 싹 빼앗기는 거죠. 그리고 그 한 군데만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 한 군데만 빼고 이제 싹 이제 땅을 이제 빼앗깁니다. 이제 칼레라는 이제 지역, 칼레 항구. 뭐 칼레의 시민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죠? 조각 작품이 있어요. 칼레의 시민. 그렇죠?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지 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칼레의 시민 그 조각 작품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칼레라는 지역 한 군데만 빼고 완전히 다 빼앗기고 영국은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100년 전쟁 때문에 100년 전쟁 기간에 그 엄청난 많은 이제 물자가 투입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뭐가 어떤 큰 현상이 이제 벌어지냐면은 그 영주들이 그 전쟁에 너무나 많은 물자를 투입해 가지고 영주들이 다 이제 몰락을 하면서 왕권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절대 왕권 시대로 이렇게 좀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때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그다음에 자기 이제 영토를 다 잃었으니 이런 큰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1453년에 끝났는데 2년 뒤 영국은 바로 또 내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내전이 뭐냐면 1455년부터 1485년까지 진행된 30년 전쟁, 장미전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장미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랭카스터 집안하고 요크 집안하고 이렇게 싸움이 붙었는데 이 랭카스터 집안은 집안 문장이 붉은 장미였어요. 그러니까 요크 집안은 흰 장미고, 그래서 붉은 장미와 흰 장미가 싸웠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장미전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누가 이기냐면 랭카스터 집안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1485년에 전쟁이 끝나면서 헨리 튜더가 드디어 왕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 헨리 튜더가 랭커스터 집안의 헨리 튜더가 왕자리에 오르면서 왕비를 어디서 데리고 오냐면은 요크 집안에서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게 바로 포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번에 제가 어디에서 글을 쓰면서 오바마 봐라. 힐러리 클린턴 앉지 않느냐. 그렇죠? 국무장관으로 앉혀가지고 그러면서 다 그 주변까지 다 앉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 그런 포용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저는 어떤 예를 많이 드냐면은 바로 30년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헨리 튜더가 이제 헨리 7세가 되는 거죠. 헨리 7세가 그 이제 요크 집안에서 왕비를 맞이하는 거 이런 걸로 이제 예를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헨리 7세부터 엘리자베스 1세 이 기한이 끝날 때까지 바로 뭐가 진행되냐면 절대적인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헨리 7세, 헨리 튜더가 이제 헨리 7세가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많은 업적들을 남기면서 절대 왕권 시대가 116년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헨리 7세는 이제 강력한 왕권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를 안정시키고. 근데 결국 강력한 왕권을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요. 부입니다. 부를 쌓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산업 진흥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항해법을 선포를 합니다. 이 항해법이라는 내용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항해법이란 건 뭐냐면은 영국 물자는, 영국 재화는 반드시 영국 배로 운반해야 된다. 그건 왜 그러냐? 이때 당시에는요, 지금은 군함이 따로 있고 상선이 따로 있겠죠. 따로 있죠. 근데 이때는 군함과 상선을 따로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럼 따로 구분을 한다고 할지라도 유사시에는 어떻습니까? 상선이 다 엄청난 전력이 되는 거예요. 더구나 영국처럼 섬나라는요, 배,
배를 몇 톤 정도나, 그러니까 몇 톤짜리 정도, 그러니까 전체 해서 벼가 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양을, 그러니까 배,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력이죠. 그래서 항해법을 선포하면서 예를 들면 영국에서 배를 많이 건조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헨리 7세가 그런 조치들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북미도 이제 발견합니다. 1497년에. 그 1487년에 바르톨로메 디아즈가 희망봉을 이제 가는 거죠. 1487년에. 그죠?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1492년에 콜럼부스가 신대륙 발견하죠. 그러니까 1498년에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때요. 근데 바로 1497년에 이제 존 캐벗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제 아들 세바스찬하고 18명 선원들을 데리고 이 영국 사람인데 북미를 발견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1497년에 발견했는데 여기에 첫 이민자가 가는 것은요, 1585년에 갑니다. 그 뒤로 88년이 지난 다음에 갑니다. 근데 그때 맨 처음에 107명을 보냈는데 4년 돼 가보니까 다 죽었어. 막 풍토병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1620년에 제임스 2세 때 메이플라워가 가는 거죠. 102명.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민자인 거죠. 영국에서 가는 이민자요.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7세가 그렇게 이제 많은 이제 일들을 하면서 그때 30년 전쟁 동안 귀족들이 많이 죽었죠. 그 의회 의원들이 많이 죽었죠. 그래서 헨리 7세 때 바로 이 어떤 큰 농장 주인들 아니면은 어떤 큰 상인들 아니면 법률가들 뭐 학자들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젠틀맨이라고 합니다. 그 젠틀리 계급들을 의회로 끌어들이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귀족들도 견제하고 걔네들한테는 기회를 줘서 또 좋은 거죠. 그 젠틀맨보다 조금 부가 적지만은 이를테면 어느 정도 부를 일군 농민들 또 어느 정도 부를 가진 상인들 이런 사람들을 요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먼들, 젠틀맨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이 젠틀맨하고 요먼들이 다 이제 국회의원석을 이제 차지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헨리 7세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 이제 헨리 7세의 아들인 헨리 8세 때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 역사에서 그 영국에서 그 고등학생들이 영국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무튼 상당 시간을 그 헨리 8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헨리 8세 때 바로 드디어 영국 기독교인 성공회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거다고. 그러면 헨리 8세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를테면은 그 에피소드, 스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부인이 6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2명은 사형시키고 2명은 이혼하고 1명은 그냥 죽고 1명은 끝까지 같이 살고 이랬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바로 그것 때문에 교황하고 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헨리 8세는 왕위에 딱 오르고 난 다음에 형사 취수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형이 죽었어.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와 아이들을 이를테면은 다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형사 취수제가 많이 나오죠.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까? 유다가 넷째 아들일 겁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그 유다가 어느 날 시장에 가가지고 이를테면 자기 며느리인 다말이 변장하고 창녀로 이제 변장해 있는 거죠. 근데 그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거기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쭉 이어져서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예수님가로 이어지죠. 그렇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도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유다의 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말한테 가 있어라. 작은 아들이 좀 더 크면은 씨가 좀 여물면은 너를 다시 부르리라. 그러니까 작은 애가 좀 크니까 이제 불렀어요. 다말을 불렀어요. 며느리를. 그 같이 이렇게 살게 했는데 그 이제 작은 아들 걔가 이제 일부러 임신을 안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그대로 쳐서 죽이는 거죠. 근데 셋째 이제 아들은 아주 조그만 애였어. 조그만 애. 그래서 다시 이제 너네 집에 가 있어라. 얘가 이제 씨가 좀 여물면은 너를 다시 부르리라. 근데 상당히 이제 컸는데도 안 부르고 있어. 근데 이제 또 유다 입장에서는 얘도 또 하느님한테 죽으면 어떡해. 그런 염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며느리인 다말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불러주나 해가지고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가 시장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리 딱 변장에 있다가 그렇죠? 시아버지가 사이에서 아무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다 형사 취수제야. 그렇죠?
그러면 헨리 8세는 자기 형의 부인인 캐서린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 형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근데 이제 그 캐서린이 메일이라는 딸 하나를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유산을 해버리거나 애를 낳자마자 또 죽어버리니까 애가. 근데 그때는 아들을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 왕한테 그 왕권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전 국가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헨리 8세는 캐서린하고 이혼을 하는 거라. 얘는 이제 이 캐서린이 아들 낳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이제 판단돼 놓으니까. 근데 교황이 그걸 허락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헨리 8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레위기 18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레위기 18장에 성서에 내 형제의 아내의 부끄러운 것을 벗겨서는 안 된다라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형제의 아내의 부끄러운 것을 벗겨서는 안 된다. 저는 이걸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 취수자하고 또 이제 충돌되는 거죠. 형제의 아내 제수 씨나 형수 씨를 이를테면 범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근데 교황은 이제 허락을 안 하죠. 근데 결국 이혼을 해버리죠. 그 다음에 자기 시녀였던 앤 볼레인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캐서린하고 사이에서 메리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앤 볼레인하고 사이에서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태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앤 볼레인이 딸만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을 못 낳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불륜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사형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제인 시머라는 여자하고 이제 결혼하는데, 제인 시머는 그 에드워드를 낳고, 아들 하나를 낳고, 바로 낳자마자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뭐 독일의 앵공주하고 또 결혼했다가, 거기를 또 이혼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캐서린, 하워즈라는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거기는 품행이 아주 제로였던 모양이야. 그래서 거기는 사형시켜버립니다. 그 마지막 여자는 끝까지 살았던 거죠. 근데 헨리 8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여자는 또 몇 번 재혼을 했다 그래요. 캐서린 파라는 여자인데. 그래서 여자는 그걸로도 굉장히 유명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헨리 8세는요, 그 이제 카톨릭하고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헨리 8세가 1509년부터 1547년까지 이렇게 제위에 있었는데 1517년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요. 근데 헨리 8세가 처음부터 교황하고 사이가 나빴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교황하고 사이가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캐서린 이혼 문제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근데 이 기독교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기독교는 313년에 공인이 되고 392년에 국교로 이제 로마가 국교로 삼으면서 쭉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581년에 뭐가 있게 되냐면 그 툴레도 회의라는 데서 뭘 정하게 되냐면은 그 전에는 성령은 성부로부터만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581년 툴레도 회의라는 데서 성령은 성부 그리고 성자로부터 이 말을 추가한 거예요. 성령이 성부한테서만 나온 게 아니라 성자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고 성자로부터 이 말을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면 필리오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81년 정했는데 1054년이 돼가지고 그게 크게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가 대광고가 5개가 있었어요. 로만 카톨릭, 그러니까 로만 대광고,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대광고, 안티오키아 대광고, 에루살렘 대광고,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대광고 5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대광고하고 나머지 4개 대광고가 붙은 거예요. 그 나머지 4개 대광고는 필요케란 말을 빼라. 그거 인정할 수가 없다. 그 외에 성모가 승천했다는 거, 그것도 인정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교황은 무오류라는 거, 교황은 오류를 저지르지 않는다. 이것도 인정할 수가 없다. 그 몇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필요케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54년에 로만 대광고하고요, 나머지 4개 대광고가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로만 카톨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4개가 뭘로 가냐면은 동방 정교로 가는 겁니다. 정교, 오소독스 처치. 우리가 정통교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것이 주로 이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종교라고 불리다가 나중에 그 주변이 하도 이제 정세가 혼란스러우니까
러시아로 가면서 이제 러시아 정교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 정교. 그래서 동방 정교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카톨릭하지만 그 정확히 말씀드리면 로만 카톨릭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1054년에 그런 사건이 크게 있었고, 그다음에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이때 바로 뭘 했냐면은 교황이요 베드로 성당을 이렇게 짓기 위해서 면제부를 이렇게 판매를 했어요. 도대체 교황이 무슨 권리로 죄를 사면해 줄 수가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하고 이제 루터가 항의를 하고 나선 거죠. 근데 몇 번 자기가 뭐 편지를 쓰고 뭐하고 노력을 해봤었는데 어느 누구도 받아주질 않아. 그래서 드디어 95개조 반박문을 써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5개 사항을 반박을 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한 2주 안에 그 사항이 독일에 다 퍼졌다 그래요. 4주 지나자마자 다 퍼져버리고 이제 유럽 사회에 다 퍼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빠른 시간이 퍼졌냐면 워낙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람들이 평소 생각만 하고 있으면서 밖으로는 교황이 무서워서 기독교가 무서워서 로만 카톨릭이 무서워서 드러내지 못했던 사항들을 정면으로 이제 그러한 것도 있겠고, 또 하나는 1450년대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술이 나옵니다. 그들로부터 60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활자가 없어 놓으니까 그런 사건이 있어도 빨리 퍼지지가 않는데 이제 활자가 있어 놓으니까 60년 지난 상태니까 그 비텐베르크에 그 붙인 95개조 이 항의 내용 이런 것들이 그냥 4주 만에 유럽에 다 퍼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유럽이 이제 막 들끓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구교하고 신교하고 이제 갈라져 가지고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또 30년 전쟁을 치르는 거죠. 아무튼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이제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뭐냐면은 칠성사를 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뭡니까? 세례성사, 견진성사, 그 다음에 결혼성, 혼인성사, 그러니까 병자성사, 병자성사, 그다음에 신품성사, 그다음에 고해성사, 성체성사 7개 있죠? 이걸 칠성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세례성사하고 고해성사하고 성체성사 3개만 인정하지 나머지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거기서 고해성사를 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캐톨릭,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세례성사하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성체성사. 이제 이 정도를 이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캐톨릭에서는 칠성사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이 헨리 8세가요, 바로 루터가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칠성사를 옹호하고 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황한테 든든한 우군이었다는 이야기죠. 헨리 8세는요. 그래서 신앙의 수호자라는 그런 이제 평가까지 받았는데 교황한테 결국 캐서린, 그러니까 결국 헨리 8세 입장에서는 이 자기의 그 이제 왕위를 흔들림 없이 이제 전해주는 게 제일 큰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일테면은 교황하고 싸움을 해서라도 그걸 받아냈어야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황하고 이렇게 이제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헨리 8세 때 이제 그 부하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이건 그 우리가 지난번에도 어디 TV에서 영화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헨리 8세가 캐서린하고 이혼하려고 하니까 막 반대하는 그 이를테면 그 대법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군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바로 유토피아를 쓴 그 토머스 모가 그때 이제 그 대법관이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볼 것 같으면은 뭐 대법관이자 총리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헨리 8세는 이 원래 학식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랍니다. 가면 운동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굉장히 만능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헨리 8세를 소재로 한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영국 그 영화 이제 보다 보면요, 이제 그러니까 저 서양권 영화 보다 보면은 헨리 8세 소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매력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도 신하들도 잘 다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울지란 인물, 또 토머스 모, 또 그다음 크로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이 그 헨리 8세가 이제 중용했다가 나중에 다 용도가 끝나면은 그대로 다 죽여버리고 이제 이랬던 이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이제 바로 그렇게 되고, 그럼 헨리 8세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헨리 8세 그 세 번째 부인한테서 태어난 에드워드 6세가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병약해가지고요 6년밖에 못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그럼 에드워드 6세가 죽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이제 그 캐서린, 이혼했던 부인 캐서린한테서 태어난 메리가 이제 여왕으로 오릅니다. 근데 메리는 3년밖에 여왕직에 못 있어요. 근데 메리는 블러드 메리라고 합니다. 피어 메리라고 합니다. 애는 이제 그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인 헨리 8세가 성공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영국 기독교를요.
근데 영국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블러드 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리가 3년 동안 통치하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바로 누가 이제 왕에 오르냐면은 배다른 여동생인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왕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는 1558년부터 1603년까지 45년간 왕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1세가 바로 해상 강국으로 영국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바로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인 아르마다하고 영국의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이끄는 영국 함대하고 붙어가지고 영국 함대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상을 장악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를테면은 그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모든 무역을 통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가 막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1588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바로 이때 이제 이제 다전원 여기에 이제 바탕을 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영국은 발전하게 되는데, 근데 엘리자베스가 1세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을 안 했죠. 나는 뭐 잉글랜드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이후로 제임스 1세, 찰스 1세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엘리자베스 1세가 워낙 뛰어나기도 했거니와 또 이 사람들은 워낙 또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상당히 무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권 신수설이나 주장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찰스 1세 때는 바로 이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1642년부터 49년까지. 그 찰스 1세가 거기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1660년까지 크로멜이 직접 이제 통치를 하는 거죠. 호국경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크로멜이 죽고 난 다음에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가 다시 왕정 복구를 합니다. 왕정 복구를 하면서 그때 권리장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사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2세라는 이제 찰스 2세 아들이죠. 제임스 2세가 등장하는데, 아무튼 얘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제임스 2세 사위인 네덜란드 총독인 윌리엄 3세가 그 의원들 초청으로 영국에 와가지고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권을 바꿨다고 해서 그걸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1688년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뒤로 한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또 이제 이 윌리엄 3세가 왕을 하다가 자기 부인인 메리하고 공동 왕을 하다가 그 메리의 여동생이 앤 여왕이 또 왕위를 합니다. 그 앤이 사후가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제 왕위 계승률에 따라 가지고 가장 가까운 친척을 데리고 오니 그 사람이 어디서 오냐면은 독일에서 하노버 공이 옵니다. 그래서 하노버 공이 왔는데, 영국 와서 왔는데 하노버 공이 영어가 안 되죠. 독일어밖에 안 돼. 근데 그때 이미 이제 이 권력은 의회로 다 넘어갔어. 의회로. 그래서 하노버 왕이 자기가 영어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 의회 니네들이 알아가지고 정치를 해라. 이제 굉장히 뭐 대부분을 다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의원 내각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715년 무렵 정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그 하노버 왕가가 지금까지 하노버 왕가입니다. 근데 1차 대전 때 독일하고 영국이 싸우고 하면서 독일에서 온 하노버 왕가,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조지 5세가 그것을 윈저 왕가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아시겠죠? 독일을 응징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이제 하노버 왕가 지금 핏줄인 거죠. 그렇게 되고 1837년에 드디어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은요, 전 세계 쓸만한 땅덩어리의 3분의 1, 자기 본국의 100배에 해당되는 영토를 갖는 그런 나라가 1901년까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에드워드 7세, 그 다음에 조지 5세, 그 다음에 에드워드 8세는 심프슨 부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뭐 몇 달간 왕위에 있다가 왕위를 스스로 던져버렸죠. 사랑을 위해서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지 6세가 또 이으면서 그 조지 6세가 그 이제 2차 대전 때 진짜 그 국민들의 사랑을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런던에서 버텼던 거예요. 그 공습 속에서도요. 그러니까 영국이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지 6세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지금의 여왕이 그 자리를 잇게 됩니다. 즉 50년 이상 지금 이제 자리를 잇고 있는 거죠.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